데이터 윤리 기준이 왜 필요한지 알아? 기술을 악용할 수도 있으므로 윤리 기준을 우리 모두가 알고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어. 데이터 윤리와 가치 평가,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윤리에 대한 필요성, 데이터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까? 또 데이터에서 나오는 문제가 개인정보죠. 개인정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데이터에서 전처리하고 인공지능 적용하는 것들만 우리가 굉장히 비전만 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편으로는 문제가 되는 부분, 우리가 역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보면 문제가 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혹시 뭐 이루다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데이터가 나왔을 때 편향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이슈가 돼서 우리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들이 있었을 때 데이터 굉장히 중요해 라는 이야기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내용 속에서 숨어 있는 것이 사실은 데이터의 윤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의 윤리를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right way로 갈 것인가, wrong way로 갈 것인가, 이게 이제 순기능과 역기능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역기능을 생각하지 않고 기술을 개발하는 거야?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규수는요, 어디서 역기능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핑크빛에 대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구현을 하고 결과물을 보다 보니까 아하,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도 문제가 될 수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들이 최초로 어떤 레시피를 보고 음식을 한다면 처음부터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좋은 방향, 효율적인 방향, 혁신적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어떠한 문제가 되고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미리부터 예방하고 또한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제 윤리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한번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김정은이 나타나서 우리한테 투표를 하라고 독려를 하네요. 그리고 범죄가 우려되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깜짝 놀래고 집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김정은이 나타날 수가 있을까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말한 페이크의 기술이 거기에 적용이 됐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역기능에 대한 부분이에요. 기술의 악용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들 또 알 수가 있겠고요. 또 전에도 접하셨을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가짜 동영상으로 어때요? 이제 심각한 것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박수를 쳤습니다. 너무 훌륭해. 근데 그것이 본인이 아니었어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페이크 영상, 가짜 동영상들에 대한 등장이 함으로써 데이터의 중요성을 우리가 더욱더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러한 기술을 역이용해 가지고 가짜를 판별하는 기술을 또 발전하는 것이 또 한 예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에서 뭐 이렇게 사진 위 변조 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한 바가 있었고요. 또 딥페이크를 또 얼굴 혈색으로 또 잡아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 딥러닝의 그 알고리즘 중에 겐이라는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거꾸로 가짜를 판별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또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한번 긍정적인 사례를 한번 볼까요? 드론을 띄워서 전체적인 사진을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디에 쓰레기들이 이렇게 숨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바로 현장에 가서 안 좋은 우리가 오류 또 이게 또 오염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또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역할도 하게 되겠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MIT 공대에서는 또 이런 것도 했어요. 기침 소리만 들어도 코로나인 것을 식별하는 거.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음성으로서 데이터 전송하게 되면 인공지능 적용한다고 했죠. 그러한 기술을 응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뭐 폐 사진들을 가지고 CT 촬영을 했었을 때 그 판독만을 통해서 코로나를 또 판별할 수 있는 경우, 이 부분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활용을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신체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사례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AI 뭐 흉부선 엑스레이 분석을 통해서 유전자 검사보다 코로나 10배나 빨리 찾아내는 그러한 신속성에 대한 부분들도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전해서 좋은데 만약에 인공지능이 실수를 하면 누가 책임을 질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을 하다가 사람을 치었어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이제 이럴 때 책임이 이제 부과가 되죠. 그때 누가 책임을 질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첫째, 법률 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운행을 했었을 때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는 자율주행에 그 프로그램을 짠 사람이 잘못인가? 아니면 그것을 제공했던 차 주인이 잘못인가? 등등등의 여러 가지의 그 법률 제정이 필요하고요. 또한 이러한 부분들은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이 돼야 되겠고요. 다양한 관심들, 한 사람이 보는 시각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보아서 나오는 의견들을 가지고 합의되고 또한 그 합의에서 도출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요, 딱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인공지능을 잘 알아야 되고 데이터 리터러시를 잘 알아야 이러한 의견이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이 같이 수렴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쁜 데이터, 편향된 데이터만 학습을 한다면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을까요? 전에 저는 가끔 이제 인간공학에 대한 이제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자동차들 시뮬레이션을 할 때 에어백을 과거에는 남성 중심으로 에어백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고가 났었을 때 에어백이 터졌는데 여성들이 사망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우리가 말하는 그 실험할 때, 시뮬레이션 할 때 남성들 중심의 남성의 체격과 남성의 형태를 가지고 테스팅을 많이 했더라고요. 여성을 좀 많이 제외했죠. 이제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과거에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성이 경제 활동을 많이 하고 운전자들이 남성들이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어떠냐면 여성들이 상당히 많은 운전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고율도 당연히 인구가 많은 쪽에서 거기에 사용자들이 많은 쪽에서 더 발생이 많이 되죠. 그런데 이제 테스팅은 남성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었고요. 또한 인종차별, 또한 여성 혐오, 또 남성 중심의 데이터 학습 등등등이 데이터의 편향 속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할 것인가?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강국은 어딘가요? 자, 첫 번째 강국은 미국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강국은 중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의 데이터 강국의 전략은요, 오픈 소스 전략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소스를 다 공개를 하고 너희들 다 공유해. 이거 보고 여러분들 개발하면서 계속해서 탑재해 라고 해서 확대를 하는 케이스. 중국의 케이스는 데이터들을 봉쇄를 합니다. 클로즈하고 자기들끼리만 쓰는 그러한 전략을 씁니다. 어디가 더 발전할까요? 근데 중국은 아쉬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체 내에 인구가 많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외부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한다는 것들이 그렇게 아주 요구적이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떠한 전략으로 그들은 추진을 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선도적인 유지 전략은요,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전 세계로 오픈소스를 보다 보니까 기술들을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스를 사용하고 데이터를 항상 도출하죠. 내가 지금 스마트폰을 쓸 때 나는 데이터를 이미 제공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제 이러한 전략을 이제 미국에서는 쓰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통제 검열 전략을 통해서 이제 자체 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는 또 숨은 이야기가 있죠. 만약에 챗GPT로 시진핑이 누구니? 라고 물으면 어떻게 나올까요? 네, 중국에서 이제 챗GPT를 쓰게 되면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들이 그러한 정치적인 문제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시진핑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고 좋은 이야기들만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게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 나라에서의 반응은 굉장히 위기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을 세울 때는 데이터들 밑에 우리가 숨은 이야기들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자, 구글에 이제 발표를 했어요. 챗GPT 같은 바드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5월 11일 구글 제품 담당 부사장이 이제 발표를 했죠. 사시 시아오께서 발표를 했는데 처음에 출시되는 언어가 영어, 일본어, 코리아, 한국어 세 개 서비스를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요, 그 바드를 이제 테스트를 했어요. 한국어로 독도는 어느 나라 영토야?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바드가 대답하기를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독도의 영토는 우리나라 것이라고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땅에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공을 했던 케이스이고요. 두 번째, 이제 일본어로 이제 제공을 한다 그랬더니 일본어로 물었습니다.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야? 한국은 한국의 영토라고 하고 일본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느끼는 바가 있지 않으세요? 자, 영어로 물었을 때와 한국어로 물었을 때와 일본어로 물었을 때의 반응은 또한 다르게 나왔다는 거죠. 자, 한국의 섬인지 일본의 섬인지라고 일본어로 물었더니 아직 학습 중이라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것이 데이터들에 대한 편향적인 거, 어떤 부분은 이 주장에서 ongoing에서 나타나는 것들,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챗 GPT에서 나왔던 결과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데이터들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활용 재료가 되는 것들이 있죠. 교통, 금융, 에너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개방되어 있어서 데이터 시장들이 굉장히 점점 확대를 할 거고요. 또한 개인정보나 국방 이런 부분들은 보안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되겠고요. 데이터의 성격에 맞게끔 전반적으로 오픈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우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들이 오픈되어야 그 문제점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도 모두와 같이 아우러서 수렴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윤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인공지능을 망치는 5가지 데이터를 발표를 했어요. 2020년 11월에 포브스에서 발표를 했는데 5가지를 제공합니다. 인간의 편향된 생각이 있죠. 데이터를 수집할 때 남성이 수집하는 거와 여성이 수집하는 거 또 달라요. 자, 그런 부분. 또 숨겨진 편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어떠한 전략을 할 때 숨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숨겨진 편향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또 왜곡되는 게 있겠죠. 또 데이터 표변의 편향, 또 여성과 남성들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어백의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도 남성 중심으로 했었을 때는 표본이 지금 잘못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롱 데이터 편향, 어떠한 가장 프리퀀스가 높은 사람들이 가장 인기가 많은 쪽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쭉 느리게 이렇게 퍼져 있는 그 부분에서의 우리가 숨은 이야기나 그러한 데이터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잘못된 편향들을 가지고 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가장 또 고약한 것은요, 고의적인 편향, 어떠한 악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인종차별이나 또는 아시안 폄하나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등장할 때 데이터 편향들이 일어날 때 굉장히 위험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는 인간의 생각들의 편향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좀 전에 예를 봤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데이터가 정확히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또 수집된 데이터들이 자체의 편향이 됐는데 누구한테 유리한지 그리고 비윤리적인 대응을 담고 있지 않은데 그것을 인지를 못해요. 이게 윤리적인지 비윤리적인지 그 부분을 알지 못해서 거르지 못하는 것, 정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편향에 대해서 한번 실질적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요, 사람 얼굴을 인식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제 만들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여기에 구글에서 제공하는 또 사이트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이제 얼굴들을 이제 찍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얼굴형을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검색 사이트에서 이제 사람 얼굴을 이제 검색해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검색된 데이터가 주로 아시안 사람이라면 이 데이터는 어떻게 될까요? 이 데이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여기 얼굴 인식 시스템은요, 백인, 흑인, 아시아계 모두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특정 인종만 나타난다면 이것은 데이터 편향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전 세계인이 골고루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을 했다면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 데이터적인 편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편향에 따른 윤리적인 문제가 종종 생기죠. 윤리적인 문제는 얼굴 인식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얼굴의 인식을 통해서 또 정보보호 부분도 또 우리가 또 걸리게 되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또 부정적인 이슈가 좀 등장하게 된 사례를 또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데이터 편향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4가지를 좀 고려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통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 개발자도 알아야 되고 인공지능 운영하는 사람들도 알아야 되지만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사람도 알아야 돼. 세 사람의 대상인데 그렇게 된다면 모두가 되겠죠. 자, PACT입니다. P는요, Publicness예요. 그러니까 공공성이에요. 모든 공공한 것들에 대해서도 데이터가 같아야 되고요. 데이터에 대해서 책임이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어야만 되고요. 데이터가 투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PACT의 가이드라인을 이미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자, 공공성 볼까요?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요. 책무성은요, 인공지능 관련 법률과 사용 지침에 준수해야 되고요. 통제성은 인공지능을 임의적으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4번째 투명성은 발생하는 이상 현상이나 부작용 등을 알려줘야 돼요. 공유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문제점을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과학기술정통부에서는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이미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사용자나 인공지능 운영자나 개발자 모두 윤리 기준에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미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인공지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 첫 번째는요, 모든 사람이 윤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나아가야 할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토론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인공지능에 전공하는 사람만 윤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알고 데이터의 원리와 개념을 알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를 알아서 토론하는 장이 열어져야 되는 게 가장 필수적인 게 되겠죠. 자, 인공지능 윤리 문제에서 MIT에서 굉장히 재밌는 것들을 또 테스트를 했어요. 자율주행 자동차한테 이제 판단을 하는데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서 설문지를 했습니다. 아기와 할머니 중 누구를 살려야 할까요? 트롤리 딜레마에 대해 기반한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할 부분이죠. 전에 우리가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도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레일을 지나는 철도에서 이탈을 했었을 때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다룬 적이 있었을 겁니다. 자, 이 부분과 똑같은 개념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 방법은요. 2014년부터 전 세계 233개국에서 4천만 건의 의견을 수렴을 했어요.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 의견 수렴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류적인 고민도 하고요. 또 제작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합의하고 의견들을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를 답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들이 또 등장을 하는데, 뭐 에스크 데일리 홈페이지에서는 또 사안에서 질문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drive your friend to the airport early in the morning.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인천공항에 또는 각각 자기가 있는 공항에 친구를 드라이브를 하려면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대답은 is helpful.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라는 대답입니다. 자, 결국 인공지능은 사람이 준 데이터로 학습하므로 AI의 책임은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인공지능 윤리를 최대로 바로잡아야 합니다라고 했고요. 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여성공학자 최희준 교수는 결국 인공지능은 사람이 준 데이터로 학습하므로 AI 윤리를 최대한 바로잡아야 돼서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라고 본인의 프로젝트에 소감을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희진 교수는 테드에서 또 강연들을 종종 하니까요. 한번 찾아서 강연을 한번 보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인공지능 강의를 할 때 선형회계법에서 가장 많이 썼던 데이터입니다. 보스턴 집값 데이터. 그런데요, 더 이상 이제 지원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데이터의 특성에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왜 특별하게 보스턴은요, 제가 가보니까 학교에 있는 하버드나 MI 근교에서는 애시안들이 좀 보이는데 일반 거리에서는 대부분이 화이트였어요. 그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저 혼자 애시안이어서 굉장히 좀 생소하고 조금 특이한 경험을 한 바가 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스턴의 집값을 우리가 공개를 함으로써 그 지역에 어떠한 잘 사는 사람들이 화이트들이 많다는 것들을 암시적으로, 은유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거든요. 거기에서도 인공지능에서 데이터를 구축하면서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이제 알게 돼서 그 부분을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이클론 파이썬에 대한 라이브러리거든요. 거기서 이미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제 스탑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 적용 사례들이 다양한데요. 우선은 수집을 할 때 많이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도 다 누구한테 달렸냐면 인간에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양날의 검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를 잘 쓰면 정말 좋은 의사가 될 수가 있지만 또 잘못 쓰면 또 사람을 죽이는 또 그런 안 좋은 범죄 요소가 될 수 있어서 우리가 데이터를 잘 알고 데이터를 결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윤리 기준은요. 인공지능 개발자가 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 전체를 위해서는 사회 전체 구성원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데이터를 결정하는 것은 사회 전체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며 의견들을 모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GPT-4 제가 테스트를 했어요. 그전에는 어떤 사태가 있었냐면요. 옆 교실에 들어가는 방법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열쇠를 몰래 갖다가 놓고 등등등 안 좋은 그러니까 이제 몰래 침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을 했거든요. 근데 GPT-4에서 제가 물었더니 상당히 이것은 법률적으로 옳지 않은 거니까 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로 주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의 윤리가 이제 가미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가치를 한번 측정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 부분입니다. 어떤 데이터를 쓸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론은요, 빅데이터의 가치 선정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요, 재사용, 재조합,
다목적 데이터를 개발하는데 일반화가 돼야 되는데 특정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할지가 모르고 빅데이터들에 대한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활용 방식, 새로운 가치 창출, 뭐 분석 기술 발전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고려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렵다는 거죠. 새로운 가치 창출도 시대마다 달라요. 그렇죠? 어떻게 신기술이 바뀜에 따라서 데이터들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창출됨에 따라서 가치 측정이 어려워서 새로운 가치 창출도 좀 어렵고요. 또 지금 가치 없는 데이터라도 나중에 새로운 기법이 나타나면 또 새로운 데이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특별하게 어떠한 데이터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정형 데이터 정도는 그래도 가치 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만들어 놓는 게 측정 가치 지표가 한 20개 정도 되고요. 또 잠깐 표를 보시게 되면 뭐 컨텐츠 적합성, 품질 공급 신뢰성, 기술적인 사용성, 뭐 경제성 이렇게 가치 평가 영역을 가지고 요소들로 제공해서 정형적인 데이터 아니면 또 연구 데이터 정도는 가치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인정보를 한번 보실까요? 자, 개인정보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지금 개인정보 조심하세요라고 하면 우리는 뭐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알려주면 안 돼. 뭐 이 정도인데요. 우리가 개인정보는 훨씬 더 넓습니다. 첫째, 인적사항. 예를 들어서 집 주소,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정도, 가족관계 이것들이 이제 인적사항이 되겠고요. 신체 정보, 키, 몸무게, 음성, 뭐 지문, 진료기록 이런 것들도 신체적인 정보가 되겠고요. 정신적 정보, 검색, 구매 기록, 그 다음에 정당 노조 가입 등등, 종교 가치관 이런 부분도 되고요. 사회적인 정보, 학력, 자격증, 직장, 뭐 직무평가, 병역, 전과기록, 재판기록 뭐 이런 것들도 사회적인 정보가 되겠고요. 재산적인 거, 소득, 카드번호, 계좌번호, 금융내역 뭐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기타는 뭡니까? 뭐 모바일, 메신저 이러한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개인정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주민등록이나 뭐 핸드폰 번호나 뭐 이름이나 이 정도라고 생각하고 생체 정보 정도로 생각했지만 훨씬 더 방대하게 개인정보의 영역이 넓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하는 법들이 많아요. 정보통신방법도 있고요. 개인정보보호법도 있고요. 신용정보법도 있고요. 위치정보법도 있으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정보는 각각의 법에 저촉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쉽게 결합할 수 있는 정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식별로 하는 번호도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개인정보가 되어서 우리가 데이터를 사용할 때 우리가 분석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쓰는 데이터, 모든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데이터의 유출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저는 이제 IP 주소도 남게 되죠.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갖고 가니까요. 뭐 인터넷 서비스 할 때도 이제 정보가 결합이 돼서 상당히 또 제공하는 게 많고요. 이제 이러한 데이터들의 흐름과 개인정보를 정확히 아셔서 나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이터 리터러시에서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핵입니다. 모든 데이터를 알아야 어떻게 생성이 되고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응용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보안에 대한 것들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의 리터러시는 데이터의 기본적인 윤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개인정보, 그 다음에 데이터의 가치평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에 문제가 되는 거와 긍정적인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중심으로 데이터 리터러시를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의 윤리의 필요성과 현장 사례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데이터들의 가치가 빅데이터는 측정할 수 없으나 또한 일반적인 데이터의 상품과 또 연구 데이터들은 또 가치 평가를 갖고 있는 지표를 갖고 있다는 걸 또 우리가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개인정보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것을 좀 우리가 확인했고요. 그에 대한 발생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